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이 요즘처럼 컸던 때가 있었을까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운동법과 영양제 등이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보고 땀을 흘리며 홈트에 매진해도 좀처럼 신체 건강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즐거움과 기쁨, 웃음, 농담, 그리고 슬픔, 고통, 비탄, 눈물은 오로지 두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두뇌를 통해 생각하고, 보고, 들으며 아름다움과 추함, 성과 악, 기쁨과 불쾌함을 구별하게 됩니다. 화를 돋우거나 기뻐서 날뛰게 만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불면과 이유 없는 불안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두뇌는 인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천재의 식단에 투자하라. 의학 전문가들도 찾아듣는다는 맥스 루가비어의 뇌 건강과 기능을 최적화하는 놀라운 방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이 치매에 관한 사례나 이야기는 많이 다루셔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빼고 핵심만 찝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유익한 정보가 많아지고 또한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소금 정보와 같은, 아니, 아마도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뇌에 관한 정보이니 소금 정보보다도 더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과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차분하게 시청하시면 가족들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의사도 모르는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고 뇌 기능도 최상으로 유지하고 치매 위험 감소라는 반가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찍고 가실게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염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은 뇌가 다른 신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염증 관련 문제는 목 아래 부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뇌에 생기는 염증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로 인한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가령 관절이나 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나타나지만 뇌의 경우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뇌에는 활성화된 면역 체계의 방향을 따른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한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혈관성 치매, 다발성 경화증, 심지어 브레인 포고와 만성 피로증후군 등의 질병 모두는 산불이 불똥으로 여기저기 번지듯 뇌에서 시작해 몸의 곳곳으로 퍼진다. 염증은 심지어 병이 나타나기 전이라 해도 잠재적인 인지 능력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과 판단이 명확한 상태를 교통체증 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상황에 비유한다면 염증은 그런 상황의 일부 차선을 폐쇄해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인 셈이다.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한 항체 반응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면역 체계는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 면역 체계가 없다면 우리는 미미한 감염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면역 체계는 감염에 맞서 싸우고 가령 발목을 삐끗했을 때처럼 상처 부위에 우열이 생기도록 만들어 치유를 돕는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발열 및 붉어짐 현상, 즉 염증 반응은 당연히 건강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동하게 만드는 건 감염이 아닌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이다. 두 번째, 백해무익한 지방.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지만 때에 따라 포화 지방과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인 공행리놀렌산은 방목해서 키운 동물에서 얻은 우유와 고기에 들어있으며 신진대사와 혈관의 건강을 개선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연적인 트랜스 지방은 현대인의 식단에서 찾기 힘든 영양소가 됐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트랜스 지방은 산업 가공품이다.
이런 인공 트랜스 지방은 몸에 조금도 이로울 게 없다. 트랜스 지방은 뇌와 혈액의 경계를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다불 포화지방에서 시작되어 그 위에 수소가 첨가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트랜스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된다. 식품 제조사들은 값싼 기름으로 버터같이 풍부한 질감을 낼 수 있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킨다는 이유로 트랜스 지방을 선호한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케이크, 마가린, 땅콩버터는 기름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준다. 심지어 건강 음식처럼 포장되어 나오는 채식주의자용 치즈 스프레드에도 들어있다. 인공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과 심장병을 유발한다. 또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면서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기도 한다. 특히 뇌의 경우는 트랜스 지방이 더 해로울지 모른다. 트랜스 지방은 신경 세포막에 통합된 뒤 송장처럼 뻣뻣하게 굳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영양소와 연료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 세 번째, 안정성 있고 좋은 지방은 포화지방은 생명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포화지방은 세포막을 보조하고 다양한 호르몬의 전구물질 역할을 한다. 신생아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엄마의 모유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유에 든 지방 성분 중에는 포화지방이 가장 많다. 실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포화지방은 치즈, 버터, 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여기서 기는 인도 요리에 사용되는 정제 버터이다. 그리고 코코넛과 올리브 같은 일부 과실에 들어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포화지방 함유량이 15% 가까이 된다. 포화지방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지방으로 지목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쁜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포화지방 대신에 선택했던 독성지방과는 달리 포화지방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온 요리에 적합하다. 독성지방은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곡류기름과 씨앗기름에 주로 들어있다. 포화지방을 다시 주방에 들여놓기로 한다면 생화학적으로도 적절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건강에도 유익한 결정이 될 터다. 네 번째,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없는 것. 비만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버리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생각하면 가령 마트 운영자는 장을 보는 고객이 미적으로 최대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채소의 겉모양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은 모두 곤란해 버린다. 현대인의 몸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기도 한다. 혹시 많은 가공식품들이 어째서 그토록 비타민 함유를 내세우고 있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는가? 지구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약 5만 종 이상 있다.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인류는 그런 식물을 통해 특별하고 이로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고작 세 가지로 압축된다. 밀, 쌀, 그리고 옥수수다. 이 곡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60%를 차지한다. 이 같은 곡물은 싼 비용에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지만 영양학적인 가치는 아주 낮다.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몇십 원어치 비타민, 대체로 합성 비타민을 이런 식품에 첨가하는 건 돼지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영양소 결핍으로 염증이 생기면 뇌의 노화와 인지 기능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관련 연구들로 이미 입증됐다. 인간의 몸은 미래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미룬다. DNA 손상으로 발생하는 종양이나 치매 같은 질병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난 뒤에야 그 증상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오늘 이 순간에 필요하다. 다섯 번째, 단백질에 들러붙는 끈적끈적한 당. 당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마치 손가락에 묻은 메이플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진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체내에 들어온 당은 일단 들러붙으면 씻어낼 수가 없다는 점이다. 포도당 분자가 그 주변에 있는 단백질이나 세포벽에 붙어 결과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이 현상은 글리케이션이라고 불린다. 간, 피부, 뇌를 비롯한 신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모두 글리케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포도당에 노출이 되는 단백질은 어떤 것이든 손상을 입기 쉽다. 여섯 번째, 뇌의 골칫거리, 첨가당. 첨가당은 오늘날 식품 성분 중 가장 나쁜 요소로 꼽힌다. 당분은 원래 섬유질, 수분,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무수히 많은 인스턴트 식품과 감미 음료에 을에 첨가되는 성분이 되어버렸다. 당분은 여러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중 하나가 뇌의 쾌락 중추를 장악하는 현상이다. 첨가당이 든 가공식품은 보통 말도 안 될 정도로 감칠맛이 있으며 보상과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엄청나게 자극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을 먹으면 먹을수록 정과 동일한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당이 필요하다. 악마가 사탄, 마왕, 루시퍼, 아바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듯 당분은 수크로오스, 덱스트로오스, 포도당, 엿당, 젖당 등 유형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은 각기 어떻게 다르며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당분은 모두 혈당을 상승시키며 식욕을 조절하고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에 간섭한다. 쉽게 짐작이 가겠지만 당분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내장이다. 특히 과당은 가공식품이든 당분이 아주 많은 과일이든 상관없이 다량 섭취하면 흡수가 잘 안 된다. 당분은 장과 뇌를 노리는 테러리스트나 마찬가지다. 뇌를 엉망으로 만드는 특별히 고안된 식품은 다음과 같다. 베이글, 피자, 비스킷, 프레첼, 케이크, 와플, 시리얼, 팬케이크, 밀크 초콜릿,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그래놀라, 밀크쉐이크, 쿠키, 프로즌 요구르트, 에너지바, 아이스크림, 크래커, 그레이비 소스, 도넛, 탄산음표, 머핀, 잼, 파스타, 젤리, 페이스트리, 프렌치 프라이, 파이, 감자칩 등이 있다.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무화과, 대추야자,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가공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와 비슷한 신진대사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일곱 번째, 노화의 연료, 인슐린. 탄수화물 섭취량을 급격히 줄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곧바로 이로운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식이요법을 실천하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총량이 평균적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고 단 하루 사이에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다. 그렇게 되면 불룩 튀어나온 뱃살을 없애는 건 물론 노화도 늦출 수 있다. 대부분 인슐린 분비량이 만성적으로 높아진 상태는 비만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덟 번째,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금식을 하는 의식이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한 달 동안, 유대교에서는 속죄일에 금식을 한다. 기독교에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이런 금식에는 심리적, 생리적 효과가 존재한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얻은 열량을 완전히 소비하면 뇌는 대체 연료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간에 도움을 요청한다. 간이 몸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다시 말해 끝도 없이 많은 중요한 화학물질과 연료를 챙기고 실어 나르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다목적 하이테크 제조 공장을 떠올리면 된다. 간은 그 외에도 글리코겐이라는 몸에 저장된 당, 분자에 작은 완충 장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간은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한다. 간의 저장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포도당 100g 정도만을 저장할 수 있다. 이 포도당의 예비 자원은 활동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을 뿐이다.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다 떨어지면 뇌는 굶주린 식인동물처럼 먹을 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된다. 이런 상태가 바로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배가 고프면서 화가 나는 상태로 영어로는 헝그리와 앵그리를 합해 행그리라는 애정 어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간은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즉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촉발한다. 자연 최고의 재생 공장인 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몸에 당이 떨어지면 오래되고 닳아서 못쓰게 된 단백질을 끌어모아 그것들을 아미노산 성분으로 분해한 뒤에 태운다. 이렇게 되면 뇌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몸은 깨끗해진다. 인체가 세포를 회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안 청소를 하는 이러한 능력은 자가 포식이라고 불리며 수명 연장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상당히 관심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배를 가득 채우고 비운다면 자가 포식 작용은 날마다 일어난다. 9번째, 우리 몸의 오염을 막는 무공해 연료. 포도당과 다르게 케톤은 무공해 연료로 분류된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좀비 분자 자유라디칼가 포도당보다 덜 생기기 때문이다. 또 케톤이 자유라디칼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인 글루타티온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의 효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화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케톤의 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뇌에 케톤이 있으면 우울감이 감소하고 학습 효과도 증진될 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인 뇌유레신 경영양인자를 증진시키는 유전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케톤은 뇌의 혈류량을 최대 39%까지 증가시킴으로써 혈액 공급에도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시간 제한 식사법을 따르거나 열량 섭취를 줄이지 않고도 케톤 생성을 급격히 증가시킬 최고의 수단이다. 이 식이요법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열량의 60에서 80%를 지방에서 15에서 35%는 단백질에서 약 5%를 탄수화물에서 얻는다. 20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달콤한 과일, 곡물, 전분이 많은 채소 등의 탄수화물의 밀도가 높은 식품은 모두 금해야 한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특히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뇌전증의 유력한 치료법으로 80년 넘게 사용되어 왔다. 그 효력이 워낙 강력하고 안전성이 높다 보니 이 식이요법은 현재 다른 수많은 신경질환의 치료법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편두통,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은 모두 뇌의 과도한 염증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 이론적으로 케톤은 이런 모든 증상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케톤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가소성과 관계된 유전자를 상향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슈퍼 연료로 알려져 있다. 10번째, 탄수화물을 줄일 때는 소금을 먹어라.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흔히들 간과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인슐린 수치를 낮추다 보면, 물론 인슐린을 낮추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 과정에 나트륨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트륨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를 뇌로 운반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심혈관을 연구하는 과학자이자 나트륨 전문가인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기 시작한 첫 주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을 평소보다 최대 2g 더, 다시 말해 소금 한 티스푼을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은 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걸요. 인슐린과 당은 혈압에 소금보다도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슐린과 당은 투쟁 도피 반응, 긴박한 위협 앞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각성 상태를 자극하는데, 그런 반응은 혈압을 높이며 몸이 나트륨을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든다. 소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제 유튜브 더보기란에 소금 1탄, 소금 2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안 보신 분은 참고하시면 아주 유익한 건강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뇌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냅스 보호하기. 뉴런들이 만나는 접점은 시냅스라고 불린다. 여기서 잠깐 뉴런과 시냅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며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뉴런 내에서 신경 전달은 정기적 신호로 전달되며, 뉴런 간의 신경 전달은 시냅스를 통해 화학적 신호로 전달된다.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파킨슨병이 있다. 또 시냅스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부분 중 자극을 세포 밖으로 전도시키는 돌기인 축삭의 끝부분과 신경전달 물질이 오가는 다음 뉴런 사이의 틈을 시냅스라고 한다. 각 뉴런은 다른 뉴런 1만 개와 연결을 맺고 최대 1000조 회의 시냅스 연결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수치는 유아의 뇌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만 3세인 아이는 시냅스가 무려 1000조 개나 된다. 과도한 산화 반응을 줄여서 이 연결점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대부분의 인지 과정을 최적화할 방법이다. 실제로 시냅스 기능 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징후이며, 나이가 들면서 인지 수행에서 특정한 부분이 전형적으로 퇴화하는 것 역시 시냅스 기능 장애의 결과일지 모른다. 우리가 제안하는 다음의 지침을 실천해서 시냅스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내자. 지방질 생선으로 DHA를 섭취한다. 생선을 먹기가 힘들 경우 고품질 어유를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 다불 포화지방 섭취를 피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섭취를 늘린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아보카도, 아몬드, 목초사유구에 많이 들어있다. 지용성 항산화 물질, 루테인과 제아잔틴, 케일, 아보카도, 파스타치오에 많이 들어있다. 카르티노이드 그리고 아스타잔틴, 크릴 오일에 많이 들어있다.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섭취하고 독성 화학물질을 피해야 한다. 아무리 저용량이라 할지라도 농약에 오염된 식품을 오랜 시간 섭취했을 경우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농약과 제초제가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도 있다. 둘째, 짧은 기간 단식하기. 버크노와 연구소는 최근 연구를 통해 단식이 시냅스의 에너지 보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냅스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이 초파리 유충을 관찰했을 때 단식 상태에서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본적으로 시냅스 사이의 틈이 깨끗이 청소됐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시냅스 틈새에 잉여 신경전달 물질이 잔존하면 해로운 자유라디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식은 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산화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 덧붙여 뇌의 포도당 의존도를 낮추는 기능도 있다. 실천 가능하고 중요한 안전 단식 방법은 뒤쪽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셋째, 과도한 자극을 피하기. 감각기관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처리하려면 신체의 여러 체계가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감각의 과부하가 걸리면 집행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될 수 있다. 영화 볼 때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화를 볼 때는 영상과 음향에 완벽히 사로잡혀서 영화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든 기분이 드는데, 그 이유는 강도 높은 감각 운동을 처리하다 보니 자기의식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관객이 영화를 볼 때 원하는 바이자 영화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관객과 감독이 공유하는 바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게 감각의 입력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집행 기능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대인의 삶은 음악, 전광판, 스마트폰 화면의 빛, TV 화면의 깜박임, 심지어 역으로 들어서는 지하철에서 나는 소리까지 지나친 자극이 전달되는 환경으로 뒤덮여 있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전전두 피질의 과부하가 생기게 만들고 신경전달 물질 저장소를 고갈시킬 수 있다. 과도한 자극을 줄일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 음악을 듣는다면 반드시 노래가 없는 기악곡만 듣는다. TV,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의 볼륨과 화면 밝기를 낮춘다. 집 안 조명기구에 따뜻한 색깔 전구를 쓴다. 밤에는 천장 조명을 끈다. 명상한다. 어떤 유형의 명상이든 명상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투자다. 넷째, 신성한 잠.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생각해보라. 잠은 건강과 우리 몸을 연결하는 황금 사슬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 누가 필요한 것을 하소연하겠는가? 잠자리에 누운 거지는 왕과 똑같은 기쁨을 누린다. 잠을 못 이루는 뇌는 가장 원시적인 상태가 된다. 감명 깊은 영화나 책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느라 완전히 넋을 잃은 적은 없는가?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가? 살아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이런 대단한 기분은 전전두 피질이 상대적으로 이탈된 상태에 완전히 빠져들면서 나타난다. 뇌의 맨 앞쪽,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전두 피질은 계획, 의사결정, 개성의 표현,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전전두 피질이 잠시 휴가를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전두 피질은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전전두 피질,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과업들은 잠이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 즉,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퇴될 수 있다. 전전두 피질은 주로 감정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잠이 부족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원시적이며 두려움에 반응하는 편도체, 뇌의 공포 중추가 대신 주도권을 잡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자면 뇌가 가장 원시적인 활동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감정의 경험을 제대로 해석한 뒤 적절한 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간의 뇌는 겨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당을 비축하도록 만들어졌다. 수면 부족으로 전전두 피질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의지력과 자제력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 평소에 과식을 하고 정크푸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 잠을 못 자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는 각고의 노력에 금이 생길 수 있다. 안락한 수면을 취하기 위한 환경 만드는 법.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몸에 잠을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침대는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잠에서 깨면 바로 침대 밖으로 나오고 그 뒤로 밤에 잘 시간이 되기 전에는 침대에 눕지 않도록 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잠을 청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양질의 수면인 렘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해가 지면 블루라이트 노출을 피한다. 피치 못할 경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집안의 전구를 따뜻한 색깔로 바꾼다.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둔다. 방을 어둡게 한다. 아주 약한 빛이라도 수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아주 약한 불, 심눅스를 켜놓고 하룻밤을 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작업 기억과 뇌 기능이 저하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섬유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줄인다.
염증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섬유질의 부산물인 낙산염 같은 성분은 더 깊고 몸에 활력을 주는 수면을 촉진한다. 카페인 섭취는 최대 오후 4시까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야식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잠에서 깬 지 20분 이내에 직사광선을 쐰다. 밝은 빛은 24시간 주기 리듬을 몸에 굳혀서 잠을 자고 깨는 주기를 자연스럽게 조절되도록 만든다. 알람시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슬립 사이클 같은 앱은 깊은 렘 수면을 취하는 도중에 잠에서 깨는 끔찍한 기분을 느낄 일이 없도록 얕은 수면 단계에 있을 때에만 알람을 울린다. 5번째, 몸을 쓰는 만큼 뇌가 좋아진다. 유산소 운동이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해서 뇌 기능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면 무산소 운동은 그런 세포들을 건강하고 대사 효율성 높은 상태로 유지할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우울증 약보다 효과적인 게 산책이다. 가끔씩 뜬금없이 울적해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런 울적한 기분이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면 자신이 근래에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나 기분을 평가하지 말자. 만약 우리가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매일 산책시키지 않고 집 밖에서 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물을 학대하는 처사라고들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왜 스스로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가? 바쁘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버거울 때에라도 운동은 맨 처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포기해야 할 활동이다. 실제로 환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항우울제를 처방하며 경과를 지켜봤을 때 일주일에 3일씩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약물만큼이나 효과가 컸다. 게다가 운동을 할 때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 최소한 반려견에게 해주는 만큼이라도 스스로에게 베풀자. 우리 모두 그 정도 대접은 받을 만하다. 몸을 쓰는 만큼 뇌가 좋아진다. 6번째, 사우나와 친해지기. 사우나는 그저 목욕탕이 딸린 여가 시설이라고 평가절하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학계에서는 사우나가 건강을 도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최근 연구들은 발열요법이 뇌를 훈련시키는 강력한 방법이자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뜨거운 사우나에 앉아 있으면 몸에 열 스트레스라는 특정한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인체는 적응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우리 몸은 일찍이 동아프리카의 기후 속에서 살면서 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호 수단을 갖췄다. 그런 보호 수단 중 하나가 열충격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열충격 단백질이 작용하는 데 필요한 변수는 바로 열이다. 다만 이 단백질은 열 이외의 운동과 낮은 온도에 의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다. 7번째, 다양한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힘과 활력을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최근 급속히 알려지고 있다. 간헐적 단식이 뇌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인 케톤 생성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건강에 유익한 스트레스 요인인 단식은 항산화 작용 범위와 BDNF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앞에서 논의했던 많은 회복 유전자들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다. 몸은 음식에 방해 없이 쉬는 이 기간 동안 내부를 청소하고 손상된 단백질을 재활용하고 면역 체계를 재건하란다. 금식의 장점은 수없이 많으나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 지방 감소를 촉진한다. 항산화 성분을 보호, 복구하는 생존 호르몬이 활성화된다. 자가 포식 작용이 활성화된다. 호르몬 체계가 개선된다. BDNF와 신경가소성이 높아진다. 콜레스테롤 재활용이 늘어난다. 염증이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 저항성이 커진다. 시냅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유명한 간헐적 단식법은 16대 8 단식법이다.
하루 중에 16시간 동안은 음식 섭취를 금하고 8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은 제한 없이 섭취한다. 8번째, 뇌 기능 최적화하기.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 달걀, 아보카도, 녹색 채소,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호르몬 불균형,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 가공 오일, 곡류식품 등은 피하는 것이다. 가공된 고밀도 탄수화물과 오일과의 작별을 고하면 살이 빠진다. 에너지와 활력이 증가한다. 당뇨전증,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글리케이션과 AGE가 덜 생긴다. 염증이 줄어든다.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된다. 배고픔을 잊게 된다.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된다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뇌를 춤추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알아보자. 치즈처럼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 자메이칸 미스마터, 목초사유구 피카디오, 강황을 넣은 연어구이, 비타민이 풍부한 베닝 리버, 바삭한 글루텐 프리 버펄로 치킨 윙, 근사한 풍미를 지닌 강황 아몬드 치킨 핑거, 누구나 좋아하는 채소 소태, 가장 쉬운 요리 베터 브레인 볼, 입에 딱 붙는 케일 샐러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생 초콜릿 등이 있다. 이번에는 지니어스 푸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보카도. 나는 아보카도를 하루에 반 개씩 매일 먹으려고 노력한다. 아보카도의 천일염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리기만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혹은 얇게 저며서 샐러드, 달걀, 스무디와 함께 섭취해도 좋다. 주의할 점은 아보카도는 며칠만 지나면 금방 상하고 만다. 이를 방지하려면 익은 뒤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꺼내서 먹는다. 2. 블루베리. 생 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나쁘지 않다. 냉동 블루베리는 생 블루베리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다. 다만 꼭 유기농 블루베리를 구입하도록 한다. 3.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85%짜리 다크 초콜릿을 매주 한 개씩 섭취한다. 이때 유기농이나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생산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한다. 4. 아몬드. 생 아몬드를 다크 초콜릿과 베리류에 섞어 견과류 믹스를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다. 다만 견과류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들을 날것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는다. 설포라판을 만드는 두 가지 화합물 중 하나인 미로시나아제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파괴된다. 그럴 때는 익힌 채소에 미로시나아제를 첨가해서 먹으면 된다. 머스터드 가루에는 미로시나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익힌 뒤에 머스터드 가루를 뿌리면 설포라판 생성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 6.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식단에 있는 식물성 기름은 가급적 모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섭취하도록 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주로 샐러드나 달걀에 뿌리거나 소스로 만들어 먹는다. 기름은 쉽게 산화되므로 밀폐된 병에 담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연산 연어, 목초사유구, 녹색잎 채소, 달걀 등이 있다. 술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마시지 말도록 권하지만 만일 음주를 즐기기로 선택한다면 술을 마시면서 최대한 뇌의 건강을 도모할 요령을 몇 가지 설명한다면 반드시 술에서 깬 상태로 잠을 잔다. 1:1 규칙을 지킨다. 술을 한 잔 비우고 다음 잔을 들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 소금을 소량 섭취한다. 글루텐이 포함된 술은 피하도록 한다. 글루텐은 장의 투과성을 높이는데 알코올에도 같은 영향을 발휘할지 모른다.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복에 마신다. 이 제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가 빈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간이 소화 과정을 처리하느라 방해받을 일 없이
알코올을 더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LDL 재활용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높인다. 그러니 저녁 식사와 곁들이기보다는 식사 전이나 후에 마신다. 다만 빈속에 술을 마시면 취기가 더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망증이 심해졌고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든다.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에서 잦은 실수를 한다.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켜도 피곤하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붓고 뱃살이 줄지 않는다. 위의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당신의 식탁 위부터 점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